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 이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국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2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벙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덕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의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의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터부터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A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원티어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투티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에드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사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 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4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1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3,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1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T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원티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에드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위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이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하나오션이 마덱스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방산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방위산업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이번에 개최된 MADEX에는 해외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언론사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는 세계적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의 보도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찾은 네이벌 뉴스의 편집장인 자비에르 바바서가 한국의 새로운 전함 모형을 보고 경악하는 사진을 올려 그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최신의 전함의 모형이었는데요. 자비에르 편집장은 모형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번 전시회는 대단할 것 에픽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외신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함이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해군 방산전시회 MADEX 2023이 드디어 개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무기들이 속속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항공모함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KDDX,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구현한 새로운 개념의 전투함, 합동화력함이었습니다. 한국형 아스널쉽,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하나오션 9 대우조선이 이번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제안한 합동화력함의 모형에는 그동안 예상해왔던 바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이벌 뉴스의 보도팀도 한국의 기막힌 발상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의 사진을 공식 트위터에 올리며 이번 전시회는 역대급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모형을 살펴보면 전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전함의 상징인 함포가 제거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에는 일반적으로 함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산 CIWS-2가 자리하고 있었고 갑판의 나머지 공간은 빈틈없이 VLS로 채워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수의 KVLS 48셀, 가운데 갑판의 KLVS 32셀과 탄도탄 발사대 15셀, 그리고 헬기대계 기립형 4기와 선미의 대형 발사대 1기까지 고작 5,000톤급 전함에 무려 100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8,000톤급 전함에 무려 100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총 3종류의 수직발사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대함 대공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현무사, 5탄도미사일, 그리고 해성 1호 추정되는 초음속 함대지 미사일 등 150발에 달하는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초기 계획에서 5,000톤급으로 예상됐었던 합동화력함의 배수량이 8,000톤급으로 껑충 뛴 것은 연무 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 5급 탄도미사일은 일반 VLS에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체 후방에 별도의 기립형 수직발사대를 장착해 두었는데요. 평시에는 눕혀져 있다가 사격해야 할 경우 발사대들 기립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이 독특한 발사대들 운용하기 위해서 헬기 대근 있지만 헬기 경납고는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전함 설계에서 필수적이었던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려는 극단적인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함이 대체적으로 과무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세계 무기사에 기록될 만한 과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의 구축함으로 여겨지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탑재한 VLS가 총 128셀입니다. 세종대왕함의 VLS 128셀 중 방공미사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합동화력함의 함대지 공격 능력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전함과도 비교가 불가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전함 한 척에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기형적인 전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합동화력함이란 기존 전함의 각종 기능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많은 대지 공격용 미사일을 탑재하여 목표 지점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함을 의미합니다. 점이형 세기말 미국에서 아스널쉽 직역하자면 병기고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제안됐었고 미 해군에서 상세 설계 단계까지 이루어졌었지만 한 척만 잃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항공모함의 역할을 빼앗길까 우려한 미국 항공대 파벌의 반대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을 한국에서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 것일까요? 우선 미국과 한국의 아스널쉽은 건조하는 목적과 운용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의 전투 능력을 단숨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 육군은 현문들 필두로 한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해왔는데요. 그런데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수천 발이 넘게 쌓인 탄도미사일을 적에게 날릴 발사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대인 TEL 은땅가 문제와 운용 인원 문제로 인해 대량으로 운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적은 인원으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합동화력함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은 한반도의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이 해결해줍니다. 원해로 작전을 나서야 하기에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아스널신과 달리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한반도의 중심이 작기 때문에 항구의 정박한 체지상 방공망에 호위를 받는 상태에서 북한까지 탄도미사일 세례를 퍼붓는 게 가능합니다. 설령 항구가 공격당해 바다로 나간다 하더라도 해군 함대의 최후방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호위함을 뚫고 합동화력함까지 공격받을 확률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설계를 보면 함포까지 제거하고 최대한 레이더 피격 면적을 줄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까지 은폐해 있다가 미사일을 전부 사격한 뒤에는 격침된다 하더라도 이미 합동화력함의 역할을 끝마친 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하나오션의 모형에서 합동화력함의 설계 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합동화력함은 오로지 화력 투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방공과 탐지 추적 기능조차 전부 다른 함이나 지상 기지에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 모형에는 다름 아닌 통합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4월 진수된 충남함에 최초로 적용된 동합 마스트는 사면 의상 배열 레이더와 각종 관측 장비로 구성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합동화력함에 고가의 의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는 통합 마스트가 적용된다는 건 건조 목적을 잊어버린 설계라고 찰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전투함이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의 미사일 방어 BMD 임무의 한 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THAAD들 한반도에 처음 배치할 당시 중국의 협박과 함께 사드가 지상 기반 발사 시스템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드들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52만 3,000m의 부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한반도 땅에서 사드들 설치할 수 있는 인적 드문 땅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고 토지 매입 비용이 사드 도입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양산에 들어갈 한국형 사드 LSM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LSM을 배에 탑재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KDDX는 이미 임무 포화 상태로 추가적인 BMD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척 정도가 건조될 합동화력함의 한 척을 BMD 전용함으로 만들어 바다 위의 대공포대로 만들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도 동합 마스트를 장착하여 일정 수준의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확보하고 여타 이지스함의 탐지 정보들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게 된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바다 위의 방공기지가 되는 것이죠. 페이퍼 플랜으로 머물 것 같았던 합동화력함을 정말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드러나자 일본과 중국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처음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을 때 중 1 모두 한국이 또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비웃는 반응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스널심이라고? 21세기의 탐지, 전자전, 유도 기능이 없는 수상함이 필요할까? 후진적인 설계 사상, 반공, 대잠 능력 부족. 차라리 러시아처럼 타이푼급 잠수함이나 만들지 20년 전 미국이 운용이 어렵다고 포기한 걸 한국이 만들겠다니. 이지스함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국이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고물을 만들어서 누구랑 싸우려고? 바보 같아 물결표 이처럼 이미 미국이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걸 한국에서 다시 만든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지만 막상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합동화력함의 모습은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임무 전부 수행 가능한 미사일 순양함급의 만능 전함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었죠. 여기에 한국 해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동합 전투 시스템을 통해 아스널심이 약점이었던 부족한 탐지 및 추적 능력까지 보완하여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한 차원 끌어올려줄 핵심 전투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의의는 합동화력함에 탑재되는 각종 미사일, 레이더, 근접방어 체계까지 전부 국산 무기들로 채워진다는 것인데요. 웬만한 국가의 함대 하나가 무장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전부 국산 미사일로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대륙, 모든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최상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더욱 강력한 화력을 위해 모든 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MADX에서 한국 해군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공개된 것은 합동화력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마덱스에서 각국군 관계자들과 외신들을 놀라게 만든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장비의 손실률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락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실패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로만 전쟁을 치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적의 대공망을 파괴하는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대전에서 제공권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국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건매와 병아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강의 방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마가 또다시 미친 짓을 계획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에 따르면 러시마가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전쟁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전쟁의 장기화를 노리고 무차별 짐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서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전쟁을 질질 끌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를 위해 푸틴이 선택한 방법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마 국민으로 인간 방패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내년 1월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선포하고 50에서 70만 명의 인원을 짐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1차 동원령 30만 명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뜩이나 땅은 무식하게 넓고 인적 자원은 한 줌밖에 없는 러시마에서 50만 물결표 70만 명의 성인 남성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건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짓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1차 동원령 때 30만 명을 징집하는 데도 내란 직전에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2차 동원령은 국가적 멸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70만 동원병들이 전장에서 사지멀쩡하게 무사 생활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사상률은 193%를 돌파했습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19만 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병력의 41%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군 중 3분의 1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보급도 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간 1차 동원병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민의 목숨을 전쟁터에 내다 버리겠다는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으로는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하든 절대 우크라이나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러시아군의 모든 무기 체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손실률은 이미 최초 투입 물량을 기준으로 20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러시마군이 보유한 전체 기갑 차량의 4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률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사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초 1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전차 손실량은 2924대에 달합니다. 저도 물량의 243%가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입니다. 과거 러시마군이 보유 한 전체 전차가 3300대 남짓인 걸 감안하면 무려 88.6%의 전차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 도저히 현대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구소련 시절 무기체계와 처참한 정비 능력 그리고 부정부패로 고철이나 다름없어진 치장 물량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러시아군에 남아있는 기갑 전력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다 북한에서 쪽푸모 선군호 같은 2.5세대 전차까지 빌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동원병을 투입해봤자 보병이 한개이고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병사 2명당 총 1개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군에서 사정이 괜찮은 건 공중전력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쟁 전 초도 물량 기준으로 예전 미끼의 110%를 손실했으며 고정익기의 2%를 잃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전멸에 가까운 수치지만 그래도 기갑 전력에 비하면 아직은 몇몇 부대가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공중 전력도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러시마군의 공중 전력이 그나마 멀쩡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운용을 한 탓이 큽니다. 특히 러시마 헬기가 떴다 하면 격추해버린 스팅어로 인해 이제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 무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스팅어 생산 라인을 부활시키고 차세대 요격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동안 효용성이 의심되던 맨페즈가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맨페즈가 현대전에서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한국도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도 러시마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는 경고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해 봐야 북한에 비하면 매들 장난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의
북한의 방공망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북한은 마주 모레전부터 6.25 전쟁에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의 제공권을 빼앗겨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중 전력을 띄울 수 없으면 한국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다수의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로 자국군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글라는 사거리 5.2km, 상승 한도는 3.5km 수준의 구식 맨패즈지만 이런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만 무려 14,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보유한 대형 공격 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이 수치는 가히 철벽이라는 표현도 막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헬기 전력이 고작 북한의 맨패즈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멈청난 해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DIRCM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에 배치 중인 군사 강국입니다. DIRCM은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을 뜻하는데요. 현대의 대공미사일은 대부분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의 크기가 클수록 관성안법, GPS, 디지털 명상 참조, 레이더 명상 참조 등 다양한 추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적외선 추적 방식입니다. 특히 맨패즈처럼 소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일단 값이 싸고 목표물의 여론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라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꼭 스텔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전투기, 헬기는 다양한 미사일 교란 장비를 탑재하고 있지만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도 미사일에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DIRCM은 적외선 방식의 유도를 기만시켜주는 최첨단 기만 체계입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미사일 앞에 열 탐지 카메라를 매달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DIRCM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착해 조종실의 미사일 접근 경보를 울리는 동시에 회전식 열상 카메라에 미사일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회전식 열상 카메라는 접근 중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준하고 기만 광원 장치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 광원을 발사합니다. 즉 레이저 형태의 아주 강력한 적외선을 투사해 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어두운 방만에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아주 강력한 플래시를 비춰서 이 순간에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결국 시각 정보를 잃은 미사일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목표를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더구나 한국의 DIRCM은 초 단위의 짧은 시간으로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고 완전 능동식이라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만 성능 덕분에 DIRCM은 대공방패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러시아만이 DIRCM 자체 개발에 성공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2014년 우리 군이 미국의 DIRCM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군사 비밀을 이유로 거부다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만판다고 못 만들었던 건 이미 수십 년 전이 한국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판매를 거부당한 지 고작 4년 만에 DIRCM 개발에 성공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의 DIRCM 기술이 정점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에 DIRCM을 탑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기에는 DIRCM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방공망에는 맨패즈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도 상당히 포진해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번개 5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요격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S-3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S-300은 미사일에 따라 최대 200km까지 요격 가능한 우수한 지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S-300도 DIRCM을 탑재한 전투기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러시아군의 수-57을 들 수 있습니다. 수-57은 시제기 11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전투기지만 아직 단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DIRCM 탑재 전투기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우크라이나 서부나 키이우 같이 가장 방공망이 촘촘한 곳을 폭격할 때 투입되었는데요. 이는 수-57이 스텔스기인 덕도 있지만 DIRCM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텔스기와 DIRCM의 조합이 전투기의 작전 명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즉 DIRCM은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의 최종 진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KF-21입니다. 실제로 애드는 2030년까지 KF-21 탑재용 DIRCM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4공지 이상을 견디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DIRCM의 작동 방식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빔 제어 연구 사업,
기만 기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KF-21 개량 로드맵과 비교해보면 블락 3단계와 딱 들어맞습니다. KF-21 블락 3화 DIRCM의 동시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개발 완료되면 첨단 군사 무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방어력은 물론이고 스텔스기라는 압도적인 공격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국방미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